안녕하세요. 오늘 이 토론을 사회를 보게 된 연세학교 송시현입니다. 오늘이 이제 미래포럼 10회째면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오늘 주제의 핵심인 코로나19가 오늘 또 7천을 넘는 우울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 이 또한 잘 극복하리라고 저희는 믿고 또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내년에는 여기서 훨훨 날아가는 밝은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기원드리면서 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글로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전략과 바이오 헬스 산업의 정책 과제라는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도출되는 하나하나의 주제가 저희 90분 토론 갖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주제들이기도 하기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좋은 패널분들의 의견을 고루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논의됐던 것들이 국가의 정책이나 또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표로서 열어갈 수 있도록 각 패널분들께서는 시간 조절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5분 발언인데 4분이 지나면 종을 한번 치고 5분에는 이제 3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방향성은 저희가 지금 발제 2분의 아주 훌륭한 강의를 들었지만 여기서 산업이 어디까지의 산업을 얘기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큰 범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가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잘 보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크게 한 4-5가지의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먼저 각 패널분들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팬데믹에서 보는 우리 바이오 헬스 산업과 대응 전략에서의 성과는 과연 우리는 뭔가 또는 한계는 무엇이냐라는 측면을 패널분들한테 각자 이제 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이 속에서 우리들이 전 세계가 어떻게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고 변화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컨센서스를 같이 한번 좀 도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는 이게 보건의료 산업의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도약해야 되느냐 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4번째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디테일, 이런 측면에서 좀 90분간 다루고자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 모든 걸 다루기는. 그래서 먼저 마이크를 각 의원님들께 돌리면서 먼저 질문은 코비드19 팬데믹에서 보는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과와 한계, 뭐 코비드19 자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면과 한계를 좀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계신 저 바로 옆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연구님 발표를 해주실게요. 어목이 위원장님부터 왼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목이입니다. 우선 제가 이제 두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오늘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바이오 헬스 산업의 정책 과제라는데 너무 정말 담론이 커서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고, 또 사전에 우리 송시영 좌장님께서 이제 사전 면담, 저희가 회의 전에 이제 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짧게 조금 의견 제시해서 서로 토론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 발언 형태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는 저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데이터를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발생률이라든지 사망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성적인데 아주 거의 뭐 탑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환자 발생이라든지 사망률이 낮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최근에 많이 생겨서 그렇긴 하지만 워낙이 그 발생률이 낮아서 우리나라의 백신 그 임상 시험을 못할 정도로 발생률이 낮다. 굉장히 잘 하고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뭐 정부가 열심히 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 협조한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 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제가 민낯을 좀 보게 된 거는 우리나라 의료계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의료라 그러면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우수한 의료진에 그다음에 그 훌륭한 건강보험 체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중환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병실을 막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왜 그럴까? 병실은 많다는데 들어갈 데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볼 수 있는 중환자실 병실이 외국과는 달리 전부 다인실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시쳇말로 이 중환자 진료를 싸구려로 하고 있었나 하는 거를 대변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조나 인력 이건 더 그렇습니다. 외국의 OECD 국가의 중환자실 인력 배정을 보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의료진들이 정말 우수한 의료진들이 열심히 봐왔기 때문에 사고 안 나고 보고 있었다 하는 게 지금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의원급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이제 오픈하려고 전국에 다 공모를 했습니다. 정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원급에서 호흡기 환자를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원이 한 군데도 없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열악하다는 거죠. 의사 한 명, 간호사 한두 명에다가 방 두 개,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염 환자를 보고 있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의료 체계 말하지만 정말 보건소가 정말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하지 않았고 또 지방 의료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그런 공공의료의 본연적인 임무에 소홀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벌써 짧게 얘기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발생하고 변이도 생기고 백신도 나오고 뭐 치료도 위드 코로나 시대도 가고 하는데 사실 아쉬운 점은 이게 그동안에 이 정말 전문가 집단 이런 하고 정부하고 정말 긴밀한 소통이 있었나 하는 게 정말 아쉬웠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라도 좀 복원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취약성도 보고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좀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아주 감사드립니다. 위기와 또 극복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패널들을 다 소개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실 분은 김주환 교수님, 서울의대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김주환입니다. 지금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평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 지금 최근까지 상당히 상태가 좋아지다가 또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저희가 뭐 종합적인 평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잘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장영욱 박사님께서 이 코로나에 관한 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그리고 경제와 함께 이렇게 엮어서 발표를 해주시는 장면이 좀 오늘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새로운 장면이었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이 기회냐 위기냐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의료계에는 기회가 온 것이죠. 뭐 지금 의료 분야에 우리나라의 많은 진단 회사가 외국으로 나가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국 우리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의료가 보건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신 거죠. 인구가 늘어났고 도시로 집중화됐고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이동을 합니까? 저희가 뭐 농담 삼아서 뭐 비행기 타고 뭐 동경 가서 라면 먹고 온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현실이 된 것처럼 그 사이에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되고 20, 3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도시 집중도 늘어났고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감염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상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공간으로 갈 때마다 의료 서비스가 따라가야 됐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 때도 공군에서 의료가 필요하고요. 물속으로 잠수함으로 들어가도 그렇고 또 우주로 나가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인류가 굉장히 집중되고 이런 이동이 많은 사회가 됐을 때 기회 요인이 굉장히 크다. 경제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볼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알려줬고 우리에게 또 잘 방역을 했기 때문에 기회도 있었다. 이런 차원의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땠는가? 뭐 잘했지만 조금 비교를 아까 그 정혁 박사님 자료를 보면 거의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료가 선진국 자료가 많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과의 효과를 비교했는데 저는 이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의병과 용병의 차이 아닌가 좀 엉뚱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는 원래 그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외부에 환란이 생기면 코로나도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방어하고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이해 못 하거든요. 이제 용병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잘 이겨내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한 자금 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용병을 끌어들이니까 나중에 힘들어했다. 뭐 이런 평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중심으로 방역을 했지만 결국 이 의료계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셔서 의병처럼 정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서구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뭐 각종 이제 민간에 있는 곳에다가 여러 가지 간단한 협력 체계를 만들면서 대응해 온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의료 시스템을 동원하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코드만 상병 코드만 붙여주면 모든 비용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방식의 이 동원 체계를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유리했는데 이게 지금 증가하면서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 이 의병식의 방식은 초기의 위기에는 굉장히 강할 수 있고 집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길어지고 이제 2년이 됐는데요. 3년, 4년, 5년 가면 이걸 이제 모든 국민을 계속 우리가 내핀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학생들 문제가 제일 크지 않았나. 학생들이 지금 2년을 학교를 못 다녔고요. 그리고 요즘 백신을 또 어린아이들한테 내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 이걸 저희 둘의 장점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병식으로 전 국민이 뭉쳐서 해나가는 건 물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길어지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얻어지는 나중에 경제적인 효과, 즉 이런 체계를 잘 운영함으로써 결국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에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다시 가져와서 현재에 좀 투자해서 학교 생활도 학생들이 좀 더 할 수 있게끔 가고 좀 장기적인 대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앙 집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전에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올겨울은 만만치 않은 시점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데는 협조를 얻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까 중환자실, 에크모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게 저희가 조금 약한 것이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두 가지 장단점을 잘 결합해낼 수 있으면 우리에게 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주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의병과 용병 그리고 또 이 공공성 자발적인 확산을 위한 어떤 측면에서의 공공성과 차이점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아까도 두 분 발제 속에 이 코비드19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또 산업화가 되려면 프라이빗 섹터가 어떻게 인센티브를 갖느냐가 없이는 구동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의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환 교수님 말씀도 그것이 내포된 의견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한번 조현승 연구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비드의 상황에서 성과와 한계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예,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그 의료라는 게 굉장히 평가가 뭐 잘 돼 있죠. 굉장히 커버리지가 높고 또 낮은 비용으로도 잘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의료 기관은 대부분 민간이죠. 그러니까 공공 보건소나 이런 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다 민간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는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산업보다는 복지라는 측면에서 정책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성장하는 게 재정 투입 확대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팬데믹 같은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팬데믹이 터졌을 때 과연 이 공공의료를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럼 재정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도 이 재정 투입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인구 증가가 이제 베이비 부머 첫 세대가 65세가 됐다 그러는데요. 65세는 별게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75세부터 후기 고령층들이 발생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일본의 사례에서도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건보 재정은 이미 좀 있으면 적자로 돌아서는데 이 속도는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예측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이 고갈이 될 겁니다. 이럴 때 그럼 재정 투입 확대만 가지고 그 세금 갖다 계속 거기다가 투입하는 형태로 가능한 산업 성장이 가능한 저는 이거 굉장히 큰 그 부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요새 요건 아까 재정에 대한 거고요. 근데 팬데믹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에서 보면은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뭐 진단이라든지 AI라든지 의료 AI라든지 이쪽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한번 해외에서 트렌드를 보시면은요. 구글 같은 데이터 기업들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는 구글 같은 기업이 의료 바이오 산업을 지배할 거다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그 예측이 맞을지 틀릴지는 물론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본연의 그러니까 의료 기관이 아닌 데서 의료 산업에 끼어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를 주도해 나간다.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뭐 규제가 가장 크죠. 데이터 활용 규제, 그다음에 원격 의료 같은 거 막혀 있죠. 투자 개방형 뭐 의료기관 안 되는데 투자 개방형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규제들이 있는데 현재의 공공의료 중심 체계로는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장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그런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든 모든 면에서. 그리고 데이터 활용 요새 이제 마이헬스 데이터 지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시도인 거는 맞지만 거기서 축적된 데이터를 과연 그 기업들이나 연구기관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활용 폭에 대해서 한번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만은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원격 의료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지만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민간에서 들어올 인센티브가 적은 거죠. 사실 지금 그 팬데믹에 대응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의료 시스템에서 뭐 병상이 어떻고 뭐 중증 환자 어떻게 하고 이거는 당연히 공공부문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경로 의존성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백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측을 하고 감염을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앞으로 예방 의료로 간다 그러면 뭐 개인 맞춤형 뭐 의료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다 공공에서 책임진다는 거는 저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민간에서 참여하려면은 당연히 돈이 돼야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화에서 갖춰져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제한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조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하자면은 의료가 공공 영역은 복지라는 측면으로 그리고 민간에서는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의료 정책 자체를 이원화시켜서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공성을 그렇다고 해서 뭐 공공에 투자되는 걸 빼서 뭐 민간을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공공성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정책 자체를 좀 이원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건강관리 서비스하고 의료 서비스하고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생체 정보냐 의료 정보냐 이런 거에 대한 경계도 지금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이제 고령층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높아진 그러니까 자산이 더 많고 그리고 연금 1인당 연금 수급액도 훨씬 높거든요. 점점 커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겨냥한 어떤 그 모델 서비스라든가 원격 뭐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기에는 너무나 그 법적인 모호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적으로 클리어하게 터줘서 민간에서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또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영옥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 회장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장 김영욱입니다. 뭐 방금 그 조현승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산업 측면에서 현재 지금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주로 복지 차원에서 의료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고 치면 이제 산업 측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은 아쉽게도 상위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전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비대면 같은 뉴노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헬스 산업에서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디지털 헬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디지털 헬스 산업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략을 잘 수립하고 그리고 정책을 제대로 지원을 해야지 디지털 헬스가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로 아마 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약간 뒤쪽에 있는 토론 주제와 비슷하겠지만은 우리 그 디지털 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뭐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법제화를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 산업은 디지털 혁신하고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조랑 서비스 같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높은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 산업은 벤처, 스타트업 이런 중심의 융복한 산업 생태계랑 다양한 사업 모델이 혼재된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률적 지위가 좀 불명확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의 역할이 분산돼서 산업으로 해서의 어떤 개념의 정의라든가 지원책 등이 부재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대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서 디지털 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 헬스 산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 체계 그리고 지원 제도 체계화를 법제화를 통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을 돌이켜 보면 정부 부처에서도 정보통신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글로벌 ICT 강국이 된 것처럼 디지털 헬스 산업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를 정하고 전략 수립과 산업 지원을 주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빠른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헬스 산업은 지금 활발 날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법제도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규제 완화에 대한 상황입니다. 규제 완화도 워낙 많겠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 또 개인들의 건강 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 같은 보건의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하고 추가로 IRB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이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관 소속이 아닌 인사가 50% 이상
참여한 기관 자체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감염 데이터에 대해서는 추가 ARB 면제 같은 그런 규제 안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에서 산업 지원에 관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술하고 제약 분야가 결합된 그런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제약 시장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용 분야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헬스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스타트업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체외 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진단키트 등을 신속하게 제작하고 공급함으로써 K방역이라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나 전자약 같은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평가 유예 절차 간소화 및 보험 수가 반영 같은 전향적인 지원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한다면 아마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규제 자유 특구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 분야에서 꼭 검토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성장성이 매우 높은 디지털 헬스 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을 연계하고 인적 자원 개발 측면에서 인력 양성 및 인력 이동을 위한 재교육 등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헬스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바이오 헬스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시장을 뛰어넘는 고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합 산업 분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는 그 규모를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할 수 없겠지만 시장 사이즈가 아주 큰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게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를 서두르고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 지원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규제서부터 뒷부분까지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각자의 소속돼 있는 분야를 이제 말씀을 다 포함해서 전개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미래 포럼에서만 해도 수없이 논의됐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치매가 중요하다, 노화가 중요하다 이런 키워드 중심의 자기 분야를 강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좀 핵심 있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디지털하면 그럼 우리가 구글이나 애플을 이겨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을 만들 거냐? 그럼 우리 지금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는 어떤 시작 속에서 저희 분야 모두가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융합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도출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제 다음 이제 두 분 패널까지 좀 듣고 그다음에 좀 자유롭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동안 EMR 개발에 수없는 시간을, 많은 시간을 이제 쓰시면서 많은 발전을 해오신 비트컴퓨터의 전진욱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번 코로나가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었고 또 한계가 무엇이었었느냐를 한번 살펴보고 아마 다음번 턴에서는 제가 다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협회 우리 김영욱 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 코로나가 오기 전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독감의 발병을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CDC가 아니었고 구글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에 검색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그 독감에 대한 증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색하는 것을 보고 구글이 먼저 알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전염병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한 하나의 사례가 되는데,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IT 입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이렇게 좀 넓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일찍부터 보건복지부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잘 해왔다, 그런 부분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IT가 조금은 기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 세계에서 접종자에 대한 예약 관리며 그다음에 그 접종률, 그다음에 예약 상황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것으로 이제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IT 기술을 활용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좀 한계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었을까? 이걸 이제 되돌아보면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금융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산이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금융기관을 하나를 찾아가더라도 본인이 아버님의 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떤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동산, 부동산의 정보를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분이 브라질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방접종이 한 5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접종 이력을 보려고 병원에 가도 어떤 병원에 가도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두 사례를 본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앞에서 우리 홍인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전 세계에 가장 좋은 인프라도 구축을 했고 디지털 병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 교류가 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 활용, 또 어떻게 데이터 연결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이헬스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정보의 활용, 데이터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좀 더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턴이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측면에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대표님. 다음은 국민일보의 의학전문기자 민태원 기자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의 민태원입니다. 저는 사실 현장에서 기사를 쓰고 또 데스킹을 하는 입장에서 언론에서 바라본 그 코로나19 대응과 또 바이오 헬스 산업 성과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지금 2년이 이제 코로나 발발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한국의 대응은 저는 썩 잘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단 정부 중심의 방역과 국민의 협조, 그다음에 의료계의 또 이 피나는 노력과 고생이 당연히 같이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잘했지만 사실 어떤 정부의 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데는 조금씩 늦거나 미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이나 언론의 비판을 받았을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일단 잘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오미크론 이 변이라든지 이런 변이는 큰 어떤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이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년 전에 작년 초에부터 저희 이 언론사도 그렇고 이런 각종 포럼 행사에서 전문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한 분은 그때 처음에 잘했지만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변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발생을 대비해서 감염병 상시 대응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부터 주장한 게 의료계나 전문가분들이 주장한 게 이런 지금과 같은 오미크론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환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 한계에 봉착하고 이런 상황이 갑자기 닥치니까 그때부터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급하니까 의료계에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상황이 좀 발생했을 때 발생을 예측을 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할 다가올 그런 상황들을
좀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놓았으면은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덜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성과라고 한다면은 뭐 초창기에 사실 우리 그 진단 키트 검사라든지 뭐 이렇게 추적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외신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서 사실 그때 언론에서 많이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죠. 하지만 지금 그때 이렇게 진단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세계 수출하고 하는 기업들이 뭐 저는 취재나 이런 거 하면서 그분들을 조명하고 이야기를 자꾸 듣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그분들이 지금 세계에서 자기의 진단 제품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제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간단히 취재하고 해서 보도되는 거 말고 어떤 정부 차원에서 사실 이런 포럼에도 그 실질적으로 진단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K 방역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그런 기업들에 계신 분들을 한번 CEO나 이런 분들을 나오시게 해서 1년 전에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 정부가 그때 지원한다고 그러고 해서 그럼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또 다른 규제는 없고 좀 해결해 줄 점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듣는 자리를 좀 우리 뭐 이런 포럼이나 또 아니면 정부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좀 마련해 줬으면 하고요. 그 사실 진단 제품은 그런 거가 좀 아쉽고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는 아직은 뭐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미 이 백신 제품이 나와 있는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좀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뭐 임상 3상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좀 뭐 제품이 언제 나올지 이것도 지금 예측만 할 뿐이지 상황은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좀 흐림 단계여서 이런 제품 백신이나 치료제 제품 관련해서도 좀 지금 현 단계는 어떤지 정부에서 어떤 정은경 청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이런 단계다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개발하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고 또 뭐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늦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줘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그런 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 짧은 시간에 종이 자꾸 울려서 패널분들께 말씀하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6분의 패널분들 다 이제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저희가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 스스로도 이 방역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저희가 잘 디펜스했다. 근데 이게 산업적인 역할로 저희가 넘어갈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에 대한 저희의 홍보, 그다음에 어디까지 어치브먼트가 와 있는지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또 디지털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패러다임 전환이 이제 코비드 19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다음에 이게 따라서 산업의 기회라는 측면도 거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다 거론을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분들의 말씀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동의를 구하면서 패널분들한테 제가 던지는 화두가 이제 맞는지 코비드 19에 대한 미래 변화 이런 걸 동의를 구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코비드 19 터지자마자 전 세계 파이낸스서부터 수많은 그룹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교육 현장까지 수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걸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정부는 강력한 정부가 변할 거다. 변화로 변할 거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태린이 뭐 유럽에서 많은 환자들 뭐 올라가는 거 치사율 올라가는 거 미국 현장에서도 이게 도대체 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 결국은 보건의료 산업과 메디컬 헬스케어 딜리버리 시스템은 결국은 국방보다도 더 소중한
디펜스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복지라는 측면에서의 의료 개념이 더 강화될 거는 뭐 뻔합니다. 전 세계가 저희가 지금 논해. 그다음에 저희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본 거는 야 이거 신약 하나 개발했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백신 개발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의 신약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데는 수많은 사이언스와 에비던스와 이것이 전부 한순간에 공유되면서 글로벌 어퀴셔널 어프로벌을 얻지 못한 약과 백신과 치료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나라에서 조그맣게 쓸 수 있는 제약 산업이나 데이터 산업 갖고는 갈 수가 없겠구나. 데이터는 물론 또 이제 도달을 이런 것들을 국민들과 우리 모두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2년 동안 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보건의료 재정 속에서 그 전 국민 의료보험과 그다음에 심표원서부터 모든 데이터 컨트롤 다 갖고 있고 각 병원의 IT서부터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 속에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이거는 강화시키고 남들이 못 가진 우리나라만의 최강의 강점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이것을 최고의 국가로 갈 거냐 하는 공공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국가 경쟁력 강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아까 산업 이원화라는 측면 속에서 과연 공공성 속의 페이어라는 측면에서 이게 글로벌 파이자와 같이 백신과 같이 글로벌 컴핏을 하는 세상 속에서 약이든 백신이든 데이터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서는 과연 못 만드는 건가? 결국은 뭘 하나를 주제로 해도 수많은 기업들이 내부에서 내수 시장에서 또 국가 연구비를 통해서 여기서 디바이더 역할로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면서 이제 그 그룹들의 공유물로서 우리가 이것을 가서 결국은 글로벌리 컴핏을 할 수 있을 거냐 이 세계 속에 아까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저희 모든 자산을 어떻게 글로벌 최고의 국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한 2, 3번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묶어서 그냥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패널 분께 마이크를 좀 전달을 드리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좀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인 측면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산업이라는 두 개의 문제를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산업화를 강화시키면서 우리의 체력을 또 국민한테 줄 수 있는 보장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더 강화시킬까 하는 측면을 좀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패널 분들께 넘기겠습니다. 먼저 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이제 전진욱 대표님하고 민태원 기자님 말씀드리면서 마침 보건복지부의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릴 것 있는데 방금 송 교수님이 말씀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하는 건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는데 실제로 불안감과 막연하게 불안함보다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는 IT 기술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금 관리를 잘 해왔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보면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어느 지역, 어느 식당, 어느 장소에서 발생하는지 다 오픈을 했고 누가 하는지 알게 돼서 굉장히 방역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KT에다가 60억 원을 펀딩을 했고 KT에 60억 원을 펀딩해서 공익적인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니까 이걸 감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거나 자가 진단하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에서 모든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픈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되겠지만 이 앱에다가 만약에 그 정보에 대해서 주게 되면 사람들이 저녁에 들어와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동선이 안전했구나. 또는 오늘 내가 두 군데 정도는 동시간에 겹쳤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러면 스스로 한번 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랑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
개인 정보는 보호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안심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아까 이제 홍인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그 디지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뭐 최고의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워치에서 그 측정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걸음걸이만 냈는데 거기 산소 포화도라든가 뭐 잠을 잘 잤는지 ECG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측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술을 갖고 있는 인력과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해서 모든 국민이 찰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면 아마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를 세계에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아까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격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좀 한번 아주 투입을 해서 해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릴까요? 예, 뭐 저 김영욱 회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발전해야 된다는 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오늘 주제가 디지털 헬스 산업 정책 뭐 이런 건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빠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육성이나 발전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제가 어디 이런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드렸고 산업계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란 거는 저는 뭐 대한의사협회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지만 대학 교수로서 대한의사협회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산업계에서 대한의사협회라는 조직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이 심하고 거부감이 심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화하고 IT 발전하고 또 고용 창출하고 또 벤처 그다음에 규제, 데이터 활용, 정보통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제안 주셨는데 여기에 빠진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의료가 빠졌습니다. 의료가 없는 IT, 정보통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한쪽 발 절름발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걸 하고 싶으면 대한의사협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가서 말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상당한 기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간곡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건복지부 마이 헬스케어에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조직, 전문가 조직이 이런 거에 지금 거부감을 보인다 그래서 그 대화의 파트너로서 끼워주지 않는다. 또 협의하는 과정이 없다 하면 결국은 계속 반대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디지털 헬스케어 말이 헬스케어인데 의료가 빠져 있습니다. 의료가 빠진 헬스케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말이나 떠나 생색 차원에서라도 의료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산업을 위해서 의료를 이용한다고 얘기하면 어느 의료인들이 이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가 목소리 높여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두 분 발제하신 내용 잠깐 코멘트 드리면 사실 이 장여욱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그 경제 지표를 통해서 방역을 접목시키는 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뭐 질문 겸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코로나 시대 이제 대유행에 맞춰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데이터에 보니까 저기 의료 쪽에 그 지원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낮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발생률이 낮아서 이제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무리 발생률이 낮아도 의료가 보는 여러 가지 피해들은 있거든요. 마치 소상공인이 그냥 문 닫듯이 의료기관도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뭐 이 과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금이 단순히 그냥 소비재에 치우치지 않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에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홍인철 교수님 질문 한 가지만 드리면 소위 이제 저는 그 지역 완결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 홍인철 교수님이 말씀하신 분산형 의료 전달 체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용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가 지역의 어떤 이런 필수 의료를 할 수 있는 거를 분산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건강보험 체계라는 것이 전달 체계도 있고 지불 체계도 있고 공급 체계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하나만 고친다고 되겠는가? 과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그 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먼저 장혁 위원께서 좀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주신 거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재정 지출 추가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다음에 추가로 재정 지출을 한 그 규모를 GDP 대비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이제 표를 보여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보건 분야를 일부러 따로 빼서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GDP 대비 0.73%로 선진국 평균인 GDP 대비 1.94%에 뭐 40%에 좀 못 미치는 절반 그러니까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사이 되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었고 사실 이제 발생률이 적었던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치료나 진단에 들어갔던 어떤 그런 비용이 적었던 것도 하나 그 요인 우리가 이제 보건 분야 지출이 적었던 요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의료기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를 전담하지 않는 다른 매출이 감소한 어떤 의료진에 대한 보상들 아니면 차출된 인력들에 대한 보상금 혹은 인력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보강하는 데 필요한 재정들 그런 지출은 조금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코로나19 대응에서 결국은 코로나19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사회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결국은 보건의 위기고 결국은 보건 분야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전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보건 분야에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지출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전국민 뭐 재난지원금 같은 어떤 아까 이제 여목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이 이제 소비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실제 대응에 필요한 그리고 좀 더 이제 미래까지 생각한 장기전까지 생각한 어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조금 더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홍인철 교수님 지금 답이 가능하신죠? 연결되어 있네. 예, 죄송합니다. 지금 홍 교수님이 온라인 상으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연 위원님. 예, 혹시 또 이 주제 지금 산업의 기회와 또 앞으로 미래 코로나의 세계의 변화, 변혁, 예측 이런 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주제가 있으시면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에 관련돼서 제 경험 그리고 앞으로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2000년 초반에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질병관리청으로 해서 국립보건에서 디스웹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즈웹이라고 해서 이제 질병이 발생하면 그걸 GIS 시스템하고 연동해 가지고 어디서 발병을 했는지 찾아서 이것을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WHO에 소개받기도 소개도 되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질병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전염병이 일어났었을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갖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시들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코로나 대응하고 이 타 산업하고 어떻게 좀 참조할 만한 모델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날씨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에. 자, 사실 날씨라는 것은 과거에 매일 민감한 정보였었습니다.
근데 질병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전염병이라는 것이 거의 일상생활화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제2의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스파이어라는 이제 기상 정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이런 사업자가 있어서 이거 굉장히 이제 청박맞는 미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상청에서 K웨더가 있듯이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할 텐데, 이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업체를 좀 하나를 구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아마 민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우리 뭐 민자를 유치해서 어느 정도 좀 손실 보전되는, 어느 정도 안정되는 데까지,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 해야 되겠지만, 사실 서비스 기업으로 해서 한다면 자체적인 이런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발굴해낼 수 있는 사업들이, 날씨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예측 서비스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컨설팅 등등으로 만드는 사업이 있듯이, 분명히 이런 그 팬데믹이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모델을 통해서 만드는, 사업화할 수 있는 모델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라면 우리 K웨더와 같은 질병관리청의 또 다른, 물론 뭐 K웨더와 기상청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간의 이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긍정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그 지속적인 이런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기업에 대한 한번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혹시 말씀 김주환 교수님 뭐? 예. 그 홍민철 교수님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의료 전달 체계 말씀 주셨고요. 50년대에 시작돼서 중요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한 것 같다. 뭐 이런 쪽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 들었고요. 의료 전달 체계는 이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에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쭉 보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가 아니라 홍인철 교수님 이제 좀 자율형, 수평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그 여러 그 리소스를, 그러니까 민간의 리소스를 활용하는 법으로 네트워크형, 분산형, 자율형을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일단 의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게, 하나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급성기 질환에 대한 공급은 어느 정도 되고요, 충분히 되고,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뭐 재원의 부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만성 질환의 문제만 더 커지고, 그래서 커뮤니티 이런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의료 패러다임이 급성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걸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 디지털로 가면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이 여러 군데를 가서 지난 한 20여 년 모든 곳에 참석해 보면 우리나라 모든 의료에 관한, 의료와 의료산업, 의료 복지에 관한 논의 중에서 꽉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계도 빠져 있지만요, 환자 자신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논의는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왜 방법이 없냐면, 옛날 말에 순사 10명이 도둑 1명을 못 잡는다고 한 것처럼요, 앞으로는 의사 10명, 의료인 10명이 환자 1명을 돌볼 수 없는 이 고령화 문제가 오기 때문에 급성기 중심으로 치료하고 의료 전달하는 방식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환자 자신이 스스로 하고, 가족이 하고, 커뮤니티가 돌보는 사회로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IT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로 저는 들었고, 그 점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논의에서 계속 지난 몇십 년 동안 빠뜨려온 게, 환자분들이 좀 중심에 들어와야 되고요. 데이터의 중심도 환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현재는 기관이 가지고 있고 병원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전 물론 그쪽을 하는 사람이고 그쪽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데이터를 쓰기가 굉장히 가장 어려운 영역이 의료, 금융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일단 현재 모든 이 의료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문제를 어느 시점에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게 상당한 힘을 넘겨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를 병원에 흩어진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마이헬스나 이런 쪽도 진행하시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리소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덜 사용되고 있는 underutilized 리소스가 뭐냐? 환자 자신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희가 의료인이 모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 전체를 동원하려면 환자 자신은 여기에 아직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자분들이 신뢰를 갖고 참여하려면 사실은 데이터를 그냥 쓸 수가 없고요. 프라이버시든 신뢰가 강하게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내느냐, 국민의 신뢰를 얻어내고 의료계 또 산업계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 프라이버시를 완전하게 잘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것이 본인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당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겠다고 쓰는 거 말고 이 데이터를 나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의 문제. 그래서 의료 데이터의 문제는 이 밸런스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다가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선진국에서도 아직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송시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가 이런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 좀 너무 성급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자도 보호하고 이런 활용도 하면서 작은 산업적 효과도 만들 수 있는,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테스트 베드가 돼주면, 지금 사실은 너무나 큰 나라들에서 이런 걸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데이터도 흘러다니고 활용도 되고 신뢰도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전 세계의 수많은 기술과 자원과 그런 리소스를 가진 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그거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이거든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지금은 아주 잘하지만 초기에 어려워도 값이 싸면 팔 수 있었을지 몰라도요, 약은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니까 이 약 드세요 하는 거 지금 안 되는 거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의료는 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선진적인 구조와 플랫폼, 테스트베드를 만들 수 있다면 기회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환 교수님. 아까 민태원 기자님 손 드셨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홍 교수님 발표 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홍 교수님이 제시한 이 모델, 미래 일종의 의료 모델은 저도 좀 획기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향해야 될, 문적하고 있는 것도 있죠. 예. 지향해야 될 모델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가능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려면은 아까 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단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제 홍 교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1차 의료기관의 상급 종합 수준으로 역량 강화하고 이런 게 있는, 사실 그동안 많이 1차 의료기관 의료 전달 체계 개선하겠다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했지만은 안 돼 왔던 거고, 거기에는 국민들이 큰 병원 찾는데 그런 어떤 탓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모델이긴 하지만은 그거까지 가는 데에는 상당히 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는 또 하나 좀 넘어야 될 산이, 사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지금 가장 좀 발전된 모델이 벌써 메타버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상 수술이네, 가상 병원이네, 벌써 이런 것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은 결국은 이제 가상 진료 이런 단계까지 안 가겠습니까? 의사가 들어가고 환자가 들어오고 이런 단계까지 올 텐데, 결국은 거기에는 원격 진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원격 진료라는 개념은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만 돼 있는데,
이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뭐 그냥 숙제였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가장 저는 좀 풀어야 될 그 한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게 사실 이 문제였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디지털 헬스케어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다른 뭐 헬스케어 산업, 진단 제품이든 백신 치료제 다 개발 잘 되고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원격 진료의 문제만은 뭐 물론 어떤 한시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좀 원초적인 수준의 원격 진료인 거고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의 완벽한 개념의 원격 진료는 이제 나중에 가상 진료라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사실 이 법 제도의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의사분들이 반대로 인해서 사실 거의 논의가 안 돼 왔고 뭐 국회 법이 또 발의돼도 통과가 안 됐고 했는데 이번에 또 국회에서 2개 법이 이제 발의가 돼 있고 사실 의협 차원에서 지금 약간 기류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뭐 거의 우리는 반대하니까 논의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였더라고 하면 지금 이제 TF 팀도 만들어지고 서울시 의사회 차원에서도 TF 팀 만들어지고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의사분들도 그렇게 갈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저번에 정부하고 의사협회에서 뭐 코로나 끝나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너무 늦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뭐 시행을 언제 하고 이런 거 보다는 논의는 지금부터라도 돼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는 의사분들이 늘 항상 뭐 이야기하는 게 부작용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책임 소재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니 의사분들이 주도가 돼서 정부와 또 소비자 단체가 다 참여하는 그런 어떤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좀 논의를 해가는 그런 단계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염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그 의사협회 뭐 기류가 감지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류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계속 뭐 두드려야 된다. 제가 의사지만 그 논의의 주체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지 그게 안 되는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흐름이 다 그렇다는 걸 의사들이라고 모를 리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 대응할 때도 지금 제가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좀 못한데 그 일본 의사회와 일본 뭐 정부 간의 이런 신뢰 관계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좀 다르다. 예를 들어 뭐 재택 치료를 한다든지 3차 부스터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의사협회를 와서 방문해 가지고 그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합의를 하고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책이든지 하면 오류가 생기게 돼 있죠.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즉각적으로 또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전문가들하고 전문가 단체들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그 교육부에서 뭐 애들 백신 접종하라고 이제 나와서 설득을 하는데 그게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설득한다고 됩니까? 욕이나 얻어먹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이런 소아과 학회라든지 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의사 전문가 과학자들이 나와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 자체로 자꾸 이제 국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강제로 접종하고 백신 패스한다고 그게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책에서 정말 전문가를 조금 의견을 듣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더 코로나도 그렇고 오히려 이 바이오 헬스 산업도
그렇게 좀 성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원가 의료 문제는 지금 서울시 의사에서 TF가 구성돼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개념을 좀 구분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 속에 저희가 코로나19 맞이하면서 미래 저희가 선도적인 대응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됐는데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한 10분여 정도 더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 그럼- 위원장님 예. 저는 아직 말을 못했는데요. 두 번째 말씀드리세요. 예. 못 네, 아주 봤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이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하고 공공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번에 팬데믹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질병 대응 체계 자체는 다 공공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전반적으로.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뭐 치료약이 나온다든지 백신이 나온다든지 진단 키트가 만들어 저기 팔리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다 민간 기업들이 움직이죠. 그리고 아까 뭐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뭐 구글 같은 기업,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료 그러니까 산업에 있지 않던 바이오 산업에 있지 않던 기업들이 오히려 앞으로는 이 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의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서 그걸 I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은 저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공공하고 민간의 경계는 어느 정도 이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아까 뭐 파이저 같은 기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정부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기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민간에서 기업이 알아서 크는 거지 정부에서 키우려 그러면 그렇게 절대 못 큽니다. K-팝이 잘 되는 이유도 정부가 무관심해서 잘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를 지원을 해서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드느냐 이거를 정부에서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는 그럼 경계를 설정해서 어느 부분은 민간에서 규제 없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데이터에 관련돼서도 공공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를 딱 이제 선을 정하고 여기에 대한 그 규제가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서비스 모델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이거를 신약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뭐 어떤 뭐 백신을 예방하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전혀 약을 개발하거나 기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IT를 가지고 AI를 가지고서 의료 영역에 접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임상 실험할 때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요즘에 보니까 어떤 기업에서 AI를 이용해서 그 기간을 확 단축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만들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나온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그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해외에서 투자도 받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법적인 모호함과 불확실성만 좀 클리어하게 해주면은 나머지 부분은 정부에서 뭐 민간에서 어느 쪽으로 투자되길 바라는 이런 거는 정부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경계 설정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 요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저도 여기에 지난 세월을 했지만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그런 논리들이 사실 있으면서 조금씩 진일보하는데 지금 생각에는 지금 오늘 이 자리도 코로나19를 맞아서 저희가 전자산업, 자동차 산업과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글로벌 최고 아주 작지만 이젠 또 작은 5,500만이라면 스위스, 이스라엘보다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에서 우리의 저력을 이쪽에서 보여줘야 할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기 속에서 유독 헬스 산업, 제약 산업 지금 뭐 1조 매출액 하는 회사가 작년에 11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출액 1조 정도 이상은 세계에서 제약 산업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한 2, 30조 매출이 나오는 제약 기업이 2030년도에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야 되겠고, 오늘 지금 얘기하시는 IT 쪽의 산업도 여기서 뭐 몇십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을 제패할 수 있는 뭐 어떤 기업의 동남아시아의 소위 앱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과 편승하면서 우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력을 확장할 거냐 하는 논의가 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이건 산업적 측면인데, 그와 함께 진짜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우리가 사실은 프라이빗 섹터가 한 70%가 병원을 운영하지만 사실 공공 속에, 공공 의료 정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의료계가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공공성은 어떻게 강화를 할 거냐라는 이슈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의 양면적 측면을 우리가 좀 서로 양쪽의 극단을 가기 위한 정책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쪽에 저희가 글로벌 컴핏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측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산업이라는 것이 뭐 전자나 자동차처럼 어느 1인 독주 기업 몇 개 기업이 쭉 몇십 년간 해왔던 그런 기업이 지금 부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의 산업과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하나하나의 노력이 국민한테 어떻게 다가가는가 하는 공공적인 측면도 결국은 공개 공유라는 측면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백신을 지금 개발했던 회사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고 미래 어떻게 우리 한중일 중에 아시아 전체 우리의 국가는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마찬가지로 치료제 백신은 지금 어디 와 있고 왜 실패했고 하는 이 공감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대구에서부터 확진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이 데이터들이 언젠가는 서로 공유되면서 여기서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이 극복을 글로벌리 가장 경험 많은 그리고 가장 정교한, 그다음에 가장 단합되고 추진력 있는 민족으로서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하는 측면이 지금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뭐 마냥 논의할 수는 없는데 여기 패널에 여기 질문이 몇 개가 떠서 이걸 넘어가고 끝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돌아갔지만 규제라는 터미놀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한 10여 분 또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는 이제 코비드 백신 관련해서 미국, 일본의 사례가 많이 대비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은 성공했고 일본은 실패했다. 그 이유는 이제 제품 규제 인허가 과정에서 신속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에 변화가 있게 될 거야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국내 식약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게 fast approval with same safety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다양한 지금 규제 당국에서 전 세계가 이 코비드19를 마련해서 더 많이 가속화됐다는 답을 제가 드리고요. 이제 바로 다음으로 이제 다시 패널 분들께 끝에 마무리를 위한 한 10여 분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제에 관해서 한 말씀씩 좀 간단하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위원님들 쭉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쪽 민 기자님부터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발언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규제에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그 진짜 현장에서 이제 일선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진단 제품이나 진단 기기나 코로나19 관련이든 그다음에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해서 아마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규제 당국이야 당연히 이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어떤 그 유효성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성 뭐 이런 거를 갖고 이렇게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당연히 내려야 되고요. 내려야 되는데 아마 회사 측에서 보면은 뭐 좀 그 심사 기간 뭐 그런 거 많이 단축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좀 아쉬운 점, 자기들이 돈 이렇게 들여서 개발했는데 뭐 승인이 안 난다거나 또 오래 걸린다거나
아마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시점, 2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개발을 스타트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때 개발을 시작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비용이 덜 들고 특히 치료제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는 그때 언론에서 많이 다뤘지만 약물 재창출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제약사들이 개발에 시도했는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성적을 보면은 뭐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혁신 신약으로 백신 제품들을 벌써 내놔가지고 1년 만에 내놓고 해서 막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항체 치료제나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대다수로 차지했던 게 이제 약물 재창출 방법인데 기존에 있는 약을 가지고 용도를 바꿔서 코로나19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왜냐하면 비용이 덜 들고 시간도 적게 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도전했던 어떤 기업들이 뭐 효과도 당연히 안 나왔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뭐 임상을 중단하거나 뭐 이런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개발을 시도하고 뭐 이렇게 시작했을 때의 어떤 상황과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의 어떤 느끼는 상황 또 만든 제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규제를 당국에 어떤 제출됐을 때 뭐 이런 부닥치는 문제 이런 게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그분들이 지금 느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기업들도 바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 대표님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아마 우리 김용욱 회장님께서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적인 뭐 규제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뭐 보건복지부에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해 주시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참 어려운 것이 법제도의 문제가 국민의 정서와 인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뭐 그것은 참 설득도 해야 되겠고 참 해야 될 텐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노력하고 해야 되겠지만 좀 뭐 갈 길이 멀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이것으로 그냥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미래 포럼도 사실은 그런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오늘은 아주 첨예하게 이렇게 서로 좌군 우군이 갈라지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많이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김영욱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규제 당국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신속성, 안정성 뭐 이런 문제 있는 것처럼 하나만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규제 이슈는 아까 조현성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역을 정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보다 네거티브 규제로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될 수 있는 것 포괄적 규제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재적인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놓치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랑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진단 키트 사례처럼 어떤 패스트 트랙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하나랑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김주환 교수님이 이제 환자도 보호하고 산업도 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현승 위원님. 네, 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의료인이 아니니까 아까 뭐 안전성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의료 산업하고 그러니까 의료에서 파생되는 연관 산업까지 다 포함했을 때는 그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역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 규제의 방향은 불확실성 완화입니다. 일단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이게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모를 때가 있어요. 모호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완화하느냐고. 규제 샌드박스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규제 샌드박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갱신하거든요. 근데 이거 의료 쪽에서 3년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분야에 따라서 샌드박스라는 게 이 기한이 달라야 되는데 3년 후에 성과물 내놓고 성과물 없으면은 그냥 접어버리면은
그 의료 쪽에서는 이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아무런 그 활용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주환 교수님. 예, 저는 규제는 아주 핵심 경쟁력이다.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앞으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식약처에서 마침 규제 과학화해서 뭐 인력 양성도 하고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저희 시절엔 좀 어려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거죠. 그렇게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뭐 잘 달려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아직 좀 막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굉장히 잘 왔지만 여기서 정말 인류 국가가 되려면 규제가 정말로 선진화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고 규제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의료 분야로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하면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모든 경쟁이 대부분 들여다보면 유럽의 EMA하고요, 미국의 FDA 사이에 고도의 경쟁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속도 뭐 이런 게임들도 다 있었고 희귀 질환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하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대단히 경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보는 규제의 관점은 요 우리 국내 내부의 뭐 가두리 양식장을 잘 다루기 위해서 여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규제 그런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 규제에는 반드시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외부와의 경쟁도 고려를 해서 규제의 합리성, 규제의 과학화 그리고 규제의 전략적 선택을 이 세계 동향을 봐서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해야만 우리가 정말 인류 국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규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염호기 위원님. 네. 미국에서 백신을 맞으러 가면 동의서를 쓰는데요. 거기에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백신은 정식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년간 지금 화이자가 8월 달에 정식 승인이 났거든요. 지난 8월 달에 3개월 전입니다. 정식 승인이 나지 않아도 신속 승인해서 1년 이상 백신을 맞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좀더 공공 영역에서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려면 1조 2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유병률이 높은 미국이나 뭐 이런 동남아 이런 데서 만들면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외국 가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공공적인 지원은 사실은 국가가 좀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기업이 하더라도 이 국가의 백신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800억, 900억 투자해서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제는 뭐 당연히 철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없애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서 여러분 말씀하신 네거티브 시스템을 가는 것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장 부영구 의원님께서 한번 끝내기 전에 말씀 좀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국장님 이영훈 국장님 말씀 듣고 이제 저희가 서서히 이걸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뭐 산업의 규제 관련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국가가 이 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한 것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럽팀에서 이제 유럽 관련 연구하면서 뭐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다 보니까 공급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19 생기면서 보건 분야의 이제 의료기기 진단기기라든지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개인보호 장구라든지 중환자 치료 설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각 국가별로 이런 걸 이제 전략 물자로 지정을 하고 생산 시설들을 이제 여러 군데로 퍼져 있던 아니면 뭐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던 생산 그 설비들을 국내로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공급망을 다각화해서 원재료 이런 팬데믹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원재료 같은 것들의 수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유럽도 최근에 뭐 신통상 전략 이렇게 발표하면서 의료 장비들, 의료 물자들을 전략 물자로 지정해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에서 조금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들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 종류의 의료 물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산업의 발전, 우리나라의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글로벌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그런 움직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글로벌 백신 뭐 허브화 추진단 뭐 이런 것도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 글로벌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규제 측면은
새로운 어떤 거를 인허가를 내줄 때 이 규제가 과연 환자한테 득이 되냐, 나아가서는 인류한테 핵심적인 베니핏이 있느냐를 물론 안전성 포함해서요 생각을 하면서 2차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컴핏에서 국력과 글로벌 산업적 측면에서 어디에 포지셔닝 하냐를 양면을 다 보여드는 감안해서 나아가야 되는 하여튼 최소화시킨 네거티브 규제는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계속 지난 수십 년간 해오지 못했던 이 바이오 헬스 분야의 룰 크리에이터로서 우리가 포지셔닝 하는데 조그만 거 하나라도 선도적으로 가는 것이 지금 너무 지금 중요한 시점 아닌가. 규제를 위한 규제에서 벗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영훈 국장님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오나요? 예, 예. 네. 받았습니다. 예, 뭐 오늘 10회 헬스케어 미래 포럼인데 와서 발제와 또 이렇게 열띤 토론 많이 잘 들었습니다.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글쎄요, 너무 이렇게 또 규제라든가 현안들을 얘기하시는데 뭐 또 좀 한가한 얘기 아니냐 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제 좀 이 미래 포럼은 상당히 좀 정책의 방향, 큰 흐름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 과제들을 수행해 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말씀을 하셨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활용한 의료 서비스,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슈가 역시 거스릴 수 없는 대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중에는 저희가 이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코로나19로 지칭됐는데 그건 19년입니다. 2년 전이고 저희가 코로나19 첫 환자를 이렇게 찾았던 게 1월 20일이었습니다. 작년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2년 가까이 만 2년이 됐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감염병 상황이라는 팬데믹은 아주 비상한 건데 일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의료 체계를 그냥 비상한 체계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사실은 일상적인 체계 속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자원 동원을 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가중되고 뭐 그 속에서는 뭐 특히 의료 인력이라든가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굉장히 호소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중에도 일상 좀 접근 방법에서 일상과 비상 내지는 위기를 좀 달리 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건데 이 코로나 상황은 또 일상 회복 전환을 저희가 11월에 시작했지만 오늘 상황은 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7,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쨌든 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큰 방향이고 디지털과 BT 또 의료의 융합은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련돼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료 마이데이터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금융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본인 사람 중심의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보 주체의 제공 동의권, 제공 요청이라는 것은 정보 제공 요청권은 본인의 동의와 요청 하에서 어쨌든 본인에게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제공하라는 그런 법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내지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약간 문화적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비대면 상황이라든가 비대면 회의라든가 비대면 활동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촉진돼가지고 일상을 회복하고 그 이후에도 그런 것들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같은 것을 잘 인식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위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저희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백신이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금년 8월에 했다고 합니다. 긴급 사용 허가라는 이머전시 유스 오토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쨌든 좀 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다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과학 기술의 발달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가 이번에 mRNA 기술이라는 백신의 어떤 제조 방법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찍이 연구하던 분들이 있고 그 방법을 활용한
백신들이 파이자나 또 모더나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바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mRNA 그 백신 기술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하고 연구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신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반 기술이 대단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하고 갖춤으로써 다음에 있을 수 있는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정 당국의 어떤 생각도 대단히 전향적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 배정이라는 건 사실 없었던 거거든. 그게 위기가 또 만들어낸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그 우리 장영욱 박사님 그 발제 되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그 속에서 각국의 방역 전략은 달랐다. 그건 어느 게 하나가 답이 아니고 각국의 뭐 의료제도, 사회환경, 사회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일 거고 선진국이냐 아니면 후진국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은 그런 속에서 각각 자기들에 맞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우리나라도 잘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열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제가 복지부에 있으면서 국장들이 보통 두 개의 일들을 합니다. 하나는 중수본에서 겸임을 하는데 제가 손실보상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는 보건의료 지출이라는 것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환자들이 막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방역에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는 지금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치료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지정하고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9,700억 정도를 지출했는데 작년 12월에 3차 유행이 오고 올해 4차 유행이 7월부터 되고 이러면 또 확대를 하면서 지금 거의 매달 3천억 정도를 지출합니다. 올해 해서 지금 저희가 이러저렇게 ABB 추경 뭐 해서 하는 것들이 3조 가까이 됩니다. 12월에도 지금 ABB를 한 번 더 확보를 해서 지출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손실보상에서 두 가지가 지금 얘기됩니다.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그 어떤 영업활동 제한에 따른 그런 손실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비교적 어쨌든 필수 사회적으로 필수 기능이기 때문에 아픈 환자들은 이 상황에서도 의료를 이용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옥에 따라서 환자가 줄거나 이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의료는 어쨌든 자영업 소상공인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런 중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은 저희가 소위 시설과 장비와 인력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 나름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이 합당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규모는 금년에 3조 정도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거고 아까 발제하신 중에 재정 지출 부분은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너무 토론 감사하고 저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고민하고 큰 방향에서 의견 듣고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금 지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튜브 시청해 주시고 또 많은 열띤 토론을 해주신 팬분들 제가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으셨을 텐데 중간에 제가 조금 시간을 뺏은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올해 마무리 즐겁게 하시고 또 보람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 또 많은 미래 프로그램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